1986년 어느 여름날 5살 딸을 둔 32세 가정주부가 침입한 강도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된 채 침실 바닥에서 발견됩니다. 강도에게 머리를 공격당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남편은 머리와 목에 부상을 당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사건 현장에 최초로 도착했던 남편의 남동생은 몇 달 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사람들은 그의 죽음이 형수의 살인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수군거립니다. 남편의 사생활을 캔 경찰은 그가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는 자신의 치과에서 일하고 있는 치위생사와인 데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글렌과 베티는 펜실베니아 윌크스베리에서 나고 자랐으며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가족끼리도 잘 알고 지냈던 사이입니다. 어렸을 때는 동네 친구로 친하게 지냈던 둘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성적인 호감이 생겨서 사귀기 시작한 그야말로 서로가 첫사랑입니다. 글렌이 치과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렌이 대학을 졸업한 후 부부는 고향인 윌크스베리에 돌아와 글렌의 남동생 부부가 살고 있는 버치 스트리트에 있는 집을 구입해서 살기 시작했으며 글렌의 이름으로 치과도 열었습니다. 우애가 좋았던 글렌과 남동생인 닐은 어렸을 때 항상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으며 닐은 머리가 똑똑하고 재미있는 형을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1981년 딸 데니엘이 태어나면서 글렌과 베티 부부는 완벽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글렌의 치과는 잘생기고 솜씨 좋은 치과의사가 진료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환자들이 늘어 동네에서 유명한 치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1986년 8월 30일 아침 7시경 동생 닐은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형인 글렌의 전화를 받고 길 건너편에 살고 있는 형의 집에 뛰어갔습니다. 머리에 큰 부상을 당한 형은 간신히 벽에 기대어 앉아 강도가 집에 들었다고 말했고, 동생은 벽걸이 전화기를 이용해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닐이 경찰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1층의 글렌은 머리를 잡고 벽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가구들의 서랍들이 나와 있었으며 바닥에 물건들이 널려 있는 등 누군가가 침입해서 물건을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글렌의 목에는 상처가 있었고 뒤통수는 부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2층에 올라가서 각 방을 확인하자 5살 딸은 방에서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침실에 들어간 경찰은 사망한 베티를 침대 옆 바닥에서 발견합니다. 베티의 얼굴은 심하게 맞아서 부어 있었고 목 주위에 난 상처를 보아하니 목이 졸려 사망한 것 같습니다. 범인은 사다리를 이용해서 1층 지붕에 올라간 후 2층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렌의 말에 따르면 그는 새벽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 2시 30분쯤에 집에 왔고 자고 있는 아내 옆에서 조용히 잠을 잤습니다. 아침 4시경 창문이 깨지는 소리에 잠을 깬 그는 22구경 리볼버 권총을 꺼내 들고 방 밖으로 나갔고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글렌이 남자를 쫓아 1층으로 내려갔을 때 숨어있던 범인이 갑자기 그의 뒤에서 나타나서 그의 목을 벨트로 졸랐고 몸싸움을 하다가 머리를 심하게 맞은 글렌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희미하게 되찾은 그는 벽에 걸려있는 전화기로 동생 닐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글렌은 서재 책상 서랍에 들어있었던 약 1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금과 다이아몬드 등의 귀중품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행복하고 완벽해 보였던 가족의 아내가 살해당하고 치과 의사인 남편은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치과를 운영하고 있던 글렌의 명성에 못지않게 베티도 여러 자선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으므로 글렌과 베티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부부였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들어 윌크스베리의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는데
글렌과 베티 집에서도 현금과 귀중품이 없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경찰은 물건을 훔치러 들어온 강도에 의해 벌어진 비극으로 보았습니다. 베티의 몸을 감식한 결과 사망 시간은 2시 30분에서 4시 30분 사이로 추정됐으며 몹쓸 짓을 당한 흔적은 없었고 약 5분 동안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이 졸리기 직전까지 베티는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고 그녀도 살기 위해서 강하게 저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시관은 매우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몸에 남아있는 잔혹한 폭행의 흔적들에 비해 그녀의 옷에는 피가 거의 묻어있지 않았으며 그녀의 얼굴에도 적은 양의 피만 남아있었습니다. There was something suspicious there. All of the injuries to the mouth and the neck and no blood on the face and no blood on the clothing. 범인이 베티를 살해한 후 그녀의 얼굴과 몸을 물수건으로 씻기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힌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입고 있었던 피 묻은 옷을 찾기 위해 집 안팎을 구석구석 뒤지고 근처에 있는 호수까지 수색대원들을 동원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수상했던 형사는 서둘러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글렌을 만나러 갑니다. 놀랍게도 글렌은 변호사를 고용했으며 더 이상 형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신 형사는 닐을 경찰서로 불러서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닐은 집에 강도가 들어 부상을 입었다는 형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글렌의 집에 달려갔을 때 형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형수와 조카가 괜찮은지 확인하러 2층에 올라갈 생각을 하지 못했냐는 형사의 질문에 9일 일에 신고한 후 부상을 당한 형을 돌보느라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사실 형사들은 글렌과 닐 형제를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침입자의 공격을 받고 쓰러졌던 글렌은 의식이 다시 돌아왔을 때 경찰 대신 동생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했다는 것과 또한 형제가 모두 베티와 다니엘의 신변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글렌의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글렌의 머리에 난 부상은 의식을 잃을 만큼의 큰 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글렌의 목에 난 상처는 글렌의 진술처럼 범인이 뒤에서 공격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의 셔츠와 목걸이를 잡아당겨서 생긴 상처로 추정됩니다. 지인들은 글렌이 항상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형사는 바닥에 쓰러진 아내의 몸 위에 올라탄 글렌이 그녀의 목을 조를 때 그녀도 남편의 목걸이를 잡아당기며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금목걸이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내를 죽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형사들은 살인 동기를 밝혀내야 합니다. 글렌의 사생활을 수사하자 그가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는 자신의 치과에서 일하고 있는 치위생사와인 데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둘의 불륜관계는 5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었으며 데비는 글렌이 아내 베티와 이혼하고 남은 인생을 자신과 살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비는 글렌이 캐롤이라는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Not only had an affair and cheated on his wife, but here was a man who had an affair and cheated on his girlfriend at the same time. 글렌이 자주 다녔던 모텔을 수사한 결과 베티가 살해당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데비와 함께 그 모텔에 왔던 것이 밝혀집니다. 글렌은 사건 발생 전날 밤에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새벽 2시 30분쯤 집에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사건 당일 아침에 경찰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진입로에 세워진 아내의 차의 앞유리에는 이슬이 하얗게 덮여 있었는데 글렌의 차에는 이슬이 덮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글렌이 경찰이 오기 전에 누군가 그의 차를 사용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범인이 1층 지붕 위에 맺힌 이슬을 밟고 지나갔다면 발자국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세워져 있던 사다리는 뒤집혀 있었기 때문에 발판이 반대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범인이 제대로 사다리를 뒤집지 않고 이런 상태로 어렵게 그냥 밟고 올라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인 남자가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면 사다리 다리에 의해 눌린 자국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또한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 파편이 떨어진 위치나 모양으로 봐서 창문은 밖에서 깨진 게 아니라 집 안에서 깬 것으로 밝혀집니다. 정황상 남편 글렌이 유력한 용의자로 보였으며 동생 닐도 범행에 관여한 것처럼 보입니다. 형사들은 닐이 베티의 살인사건의 비밀을 밝히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했지만 2층에 올라가 보지도 않았으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심경의 변화가 생긴 듯한 닐은 형사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러 경찰서에 오겠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닐이 경찰서로 운전하고 오던 중 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큰 사고를 당했고 현장에서 닐은 사망합니다.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닐의 차가 갑자기 핸들을 꺾어서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고 있던 덤프트럭에 엄청난 속도로 충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인 도로에는 브레이크 자국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닐은 형을 사랑하고 존경했으며 형제는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형의 추악한 범행을 알면서도 형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닐은 그렇다고 진실을 말해서 자신을 믿고 있는 형을 배신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죽음을 선택해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떠났던 것입니다. 형사는 글렌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FBI와 함께 수사를 펼쳤습니다. FBI 과학수사팀이 베티를 부검한 결과 그녀의 손톱에서 사건 당일 글렌이 입고 있었던 옷의 섬유가 추출되었고 베티가 글렌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흔적이 남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글렌은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의 시체에서 그의 흔적이 나왔다고 해서 그가 범인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동생 닐이 세상을 그렇게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글렌은 강도가 아내를 죽였고 자신은 결백하다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경찰과 FBI는 글렌이 범인이라고 확신했지만 검사실은 글렌을 살인 혐의로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베티가 살해된 지 1년이 지나고 있을 때쯤 글렌은 치과 진료를 재개하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고 슬픔에 빠져 살고 있는 동생의 아내인 낸시를 위로했고 낸시 또한 아내를 잃은 아주버니 글렌과 엄마를 잃은 다니엘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같은 처지에 있던 글렌과 낸시는 서로를 안타까워하면서 위로했으며 자연스럽게 깊은 사이로 발전하더니 거의 부부처럼 육체적인 관계까지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자신을 아내를 죽인 범인이라고 믿고 있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던 글렌은 낸시와 딸과 함께 윌크스 베리를 떠나 버지니아에 가서 같이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낸시는 글렌이 치위생사인 데비와 계속 모텔에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글렌과 낸시는 복잡한 그의 여자 문제 때문에 크게 싸웠고 결국 글렌은 혼자 딸을 데리고 버지니아로 이주를 합니다. 글렌의 본 모습을 깨달은 낸시는 형사를 찾아가서 아무래도 글렌이 베티를 죽인 범인인 것 같다고 말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낸시뿐만 아니라 베티의 베스트 프렌드인 바바라도 형사에게 글렌이 베티를 죽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바바라의 말에 따르면 베티는 남편이 여러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아내에게 불륜을 들킨 후 더 뻔뻔하게 대놓고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글렌은 데비에 대해 따지는 아내에게 화를 내며 물리적인 폭행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날 베티는 바바라에게 전화를 해서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늘은 단판을 짓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복잡한 여자 문제로 아내를 죽일 동기가 충분해 보였으므로 검찰은 드디어 글렌을 베티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 기소했습니다. 베티가 죽은 지 4년 만인
1990년 11월 5일 루첼은 카운티 법정에서 글렌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고 글렌은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검사 측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날 오후에 글렌은 데비와 모텔에 가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데비와 헤어진 후 그는 친구들과 만나서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가 새벽 2시 30분에 집에 도착했을 때 베티는 잠을 자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부부는 남편의 여자 문제로 심하게 싸움을 하게 됩니다.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으로 쓰러진 베티 위에 올라탄 글렌은 그녀의 목을 졸랐고 살기 위해 베티도 강하게 저항하면서 그의 목걸이를 잡아당겨서 목 주위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5분 동안 목을 졸라 베티의 숨을 끊은 후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피가 묻은 베티의 옷을 벗기고 몸을 닦은 후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글렌은 베티의 옷뿐만 아니라 자신이 입고 있던 옷과 목걸이, 수건 등을 모두 가지고 차에 싣고 어딘가로 가서 버린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다리를 집 뒤에 세우고 2층으로 올라가서 유리창을 깨고 범죄 현장을 치밀하게 조작했습니다. 검사는 글렌이 사건을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사랑했던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이나 후회도 하지 않는다며 종신형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글렌의 변호인 측은 글렌은 사건 당일 잠을 자고 있다가 침입자의 공격을 받고 아내를 잃은 피해자이며 실질적으로 그가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싸움 도중 감정 폭발에 따른 우발적 살인으로 보고 글렌에게 3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글렌 울시퍼는 3급 살인죄로 2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징역살이 13년 만에 가석방이 돼서 현재 고향인 윌크스베리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